월요일부터 블랙 먼데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처음에 블랙 먼데이가 확 올 수도 있지만 좀 점점 이게 아닌데 서로 이제 보복 관세를 막 매기면서 이게 아닌데 점입 가격으로 빠지면서 이게 서서히 흘러내리거나 하고 확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정말 예단을 하지 말자, 조심하자, 현금 비중 좀 늘리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작년에는 제가 그런 얘기만 안 들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불확실성, 트럼프로 인한 불확실성이 시장 유동치를 할 수 있고, 시장의 예상과 반대로 가면서 충격요법을 더 만드는 게 트럼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럼프를 예측을 하지 말고 조심조심 투자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근데 팬데믹 처음 터졌을 때 제 지인 중 하나가 의사들한테 물어가면서, 여기저기 다 물어가면서 이게 어떤 일이냐, 어떻게 확산이 될 거 같냐 물어봤지만, 의사들도 이걸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확답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딥시크가 나왔잖아요. 딥시크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자 그 사람들도 몰라요. 특히 이제 일반적인 그 그냥 IT 기업들에 있는 그냥 평 직딩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자 뭐 명쾌한 답이 나오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뭐 량원평이라든가 샘 알트만이라든가 이렇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이런 사람들 정도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냥 현직에 있는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자 명쾌한 답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번에 딥시크 나오고 나서부터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그 현직에 있는 사람들 다 놀랐잖아요. 다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블록버스터급의 뭔가가 터진 건 맞거든요. 패러다임의 시프트라고까지 말 못하겠지만 뭔가 버전 약간 한 발짝 진보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카피를 했다, 뭐 디스틸레이션을 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정말 효율적인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빅테크 CEO들도 올해까지는 GPU를 많이 사겠지만, 예정대로 사겠지만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말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효율화 시키겠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제 몇 년 뒤면은 화웨이도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화웨이가 뭐 60% 정도 수준까지 올랐다 얘기하는데, 화웨이와 엔비디아의 싸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웨이도 완전 저가로 또 밀고 들어오겠죠. 뭐 샤오미라든가 이런 애들 밀고 들어가듯이. 야, 그러면 진짜 엔비디아 좀 힘들지 않을까. 올해까지는 어차피 풀 가동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만약에 매출이 10% 15%만 깎인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빨리 반영을 하고 확 깎일 수 있거든요. 성장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가 올해 둔화되고 꺾이게 되는 거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4개월 5개월째 그 박스권에 있는 엔비디아 주가인데 130에서 150 그 정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지금 120까지 빠진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박스를 좀 뚫었다고 해야 되나? 뭐 거기까지도 박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120불, 150불.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엔비디아는 결국에 시총 2조 달러 정도 수준이면은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화웨이가 진짜 치고 들어오면은 이게 답이 없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쿠다 없이 이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것도 진짜 굉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와, 그 엔비디아 진짜 잘하는 게 여러 개의 GPU들을 한꺼번에 작동을 시켜가지고 가상의 커다란 GPU를 만드는 그런 걸 잘하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쿠다라라고 하는 초롱성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그 운영 체계라고 해야 되나요? 요게 이 두 가지가 최고의 장점이었는데, 일단은 이 쿠다 쪽에 살짝 기스가 좀 난 것 같다. 사실 딥시크에 대한 얘기는 제가 바로 전에 라이브에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거의 2시간 가까이 했는데 1시간 정도는 딥시크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저는 나중에 오픈 AI의 그런 그 챗GPT 같은 이런 딥시크 이런 서비스들이 결국은 이제 뭐 챗봇 같은 서비스인데, 이 챗봇 서비스도 범용화가 되고 또 무료가 되고, 증권사 수수료 무료 경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료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큰 돈을 벌거나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빅테크들이 지금 엄청난 돈들을 마구마구 지금 때려 받고 있잖아요. 서버 증설하는데 내년쯤이면은 거의 뭐 완료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엑셀 같은 거 AI가 들어가게 되면은 기존의 사람들이 할 때는 그냥 노가다 수준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하나 다 지정해주고 해야 되고 꼭 코딩하듯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AI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자동화되는 측면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알아서 솔루션을 막 이렇게 엑셀이 유저랑 같이 이렇게 대화형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업무를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볼 때는 사람 3명 써가지고 이 일을 시켰었는데 한 명만 써도 돼,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생산성 향상의 키워드는 뭐냐면 사람을 얼마나 덜 쓰냐거든요. 제가 증권사에 있을 때도 늘 그런 걸 체크했어요. 이 사람이 일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 몇 명 분량의 일을 하고 있는지, 1.2인지 0.8인지,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5개라면 그게 각각 몇 인분의 1인지, 5개 하고 있다면 다 0.2, 0.2, 0.2, 0.2, 0.2겠죠. 그래서 1이 되겠죠. 1 한 명분? 아니면 제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생각이 들면은 1.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줄여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빅테크들의 그 화두인 것 같고, 이미 작년에 메타가 한 11,000명 정도 그 감원했잖아요. 작년 뉴스들 잘 찾아보시면은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인력들을 10,000명씩 감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구글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와 대박이다, 엄청나다 막 얘기하잖아요. 뭐 일단 이 연봉 한 3억씩은 기본으로 받고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10,000명을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야? 3조 정도 되는 돈이 세이브가 된 거거든요. 한 10만 명, 20만 명 일한다고 하면은 그거 한 절반만 없애도 30조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용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AI를 지금 마구마구 사용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지금 마구 들이고 있는 거고, 한번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줄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B2C 단에서라기보다는 B2B 단에서 뭔가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이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뭘로 많이 들어가냐면 인건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로봇을 사용하고, 로봇들이 AI에 들어가고, 또 여러 알고리즘, 그 재고를 어떻게 비축하고, 뭐 배송 서비스, 배송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산을 하면서 상당히 큰 소득을 보았다, 이득을 보았다라고 이번에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효율화를 시키면서 빅테크들이 비용을 줄여가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하는 그런 서비스, 그런 전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8개월째 챗 GPT 5 버전을 좀 쓰고 있는데 굉장히 쉽게 빨리빨리 답을 줘요. 그래서 진짜 편리하고, 어떤 면에서는 효율성을 좀 높였다,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주니까 그런 장점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내가 점점 AI 이런 챗 GPT에 뭔가 종속되고 세뇌된다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재무관리 수업을 이렇게 수강을 했었는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업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리포트를 써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리포트를 그 채점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그 리포트의 무게였어, 무게. 장수. 근데 제가 1,300장 정도를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죠, 대부분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교수님 방에 들어가니까 저울 있어요, 저울로 달아서 이 학점을 매기신 거지, 그 채점을 하신 거지. 그래서 제가 대충 A인가 A 플러스인가 받았던 것 같은데, 그게 뭐 한 20 몇 년 전이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기업은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로 계속 그 당시에 뭐 야후라든가 뭐 라이코스라든가 엠파스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뭐 그때 구글 있었나? 구글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걸 찾아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 계속 접하고 읽고 분석하고 분류하고 막 이렇게, 이걸 또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양을 제가 공부를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읽으면서. 근데 나중에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교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레포트를 내라고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2학년 올라가서 본과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1학년 때 뭐 재무학도 그렇고 경제학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인사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학문들을 미리미리, 회계도 그렇고 리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브로드하게 숲을 보는 그런 연습을 했는데, 근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답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답 보고 문제 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챗GPT 쓰는 게 그렇게 막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2010년 이후부터 아이들의 지능이 좀 떨어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책을 안 보고 뭘 하고 있냐면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릴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도파민 중독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것만 보게 만들어요. 슈퍼만 20초, 30초짜리 이렇게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그걸 보면서 시간 가게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틱톡을 안 깐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이걸 보게 만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중독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단톡방에 계신 분들 요즘 책 안 읽으시는데 책 읽으세요. 유튜브 보고 주식하지 마시고 책 제발 좀 읽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그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AI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해가지고 학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인간도 마찬가지. 어차피 AI라는 게 인간을 카피한 거잖아요.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식을 양질의 지식들을 계속해서 이제 흡수하시고 그 다음에 추론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양질의 지식들을 학습하지 않고 어떻게 바로 추론을 갑니까? 그러니까 저도 진짜 하루에 공부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한국 가서도 진짜 열심히 책을 읽을 겁니다. 제가 5년 동안 해외에 있으면서 책을 못 읽어가지고 요즘에 진짜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머리가 좀 복잡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는 남쪽으로 쭉쭉 내려가거든요. 엘찰텐, 엘칼라파테, 뭐 칠레 남부지방 이렇게 다 넘어가게 될 거라서 한 2주 동안은 제가 이게 도커 투자 엣지를 촬영할 수 있을까? 여행 영상들은 미리 다 만들어 놨는데 한 2주 이상 만들어 놨는데 이게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단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일단은 집중을 하게 될 텐데 기회가 된다면 정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들고요. 하여튼 몸 건강히 하시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이제 차도 다 고쳤기 때문에 남극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